빗줄기는 거셌다. 서울의 밤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쏟아지는 비는 넌 사인의 화려한 빛마저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아스팔트 위로 끝없이 부딪히는 빗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잠재웠고 그 속에서 한윤아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유일하게 선명했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얇은 트렌치코트는 이미 비를 잔뜩 머금어 축 늘어져 있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대영건설의 비리가 담긴 증거. 신입 건축가였던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이 진실은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정의감에 불타올라 내부 고발을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에 윤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끈질겼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윤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세상은 거대했지만 그녀가 숨을 곳은 한 뼘도 없는 것 같았다. 정신없이 달리던 그녀는 대로변으로 뛰쳐나오다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단단한 가슴에 부딪힌 충격으로 윤아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를 붙잡은 것은 강한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다.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수트로 차려입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충돌과 비 때문에 그 역시 흠뻑 젖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려올 만큼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불안한 시선과 젖은 옷차림,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킨 순간이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애처롭게 떨렸다. 강지우는 오늘 하루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해외 계약이 막판에 틀어졌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뛰어든 여자와 부딪히는 사고까지 겪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절박한 공포였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지훈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하자 여자의 몸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지훈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따라와요. 그는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이끌었다. 윤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이끌려갔다. 남자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다. 검은 세단 앞에 도착하자 남자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역시 차에 올라타자마자 운전기사에게 짧게 명령했다. 출발해.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빗속의 거리를 벗어났고 윤아는 창밖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아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그리고 옆에 앉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자신의 모습과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남자의 완벽한 수트를 번갈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옷을 다 버리게 만들어서
지우는 대답 대신 앞 좌석에 놓여있던 담요를 그녀에게 건넸다. 일단 덮고 있어요. 감기 걸리겠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행동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말없이 담요를 받아들고 몸을 감쌌다. 온기가 퍼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어볼 기력조차 없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은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유나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공간에 유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도시에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집은 차갑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욕실은 저쪽입니다.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지. 지우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말하며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유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는 얼굴로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세트를 들고 나왔다.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군. 일단 씻고 나와요. 할 얘기가 있으니.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지만 유나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딸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자 비로소 몸이 녹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다행히 품이 넉넉해서 불편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지우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맞은편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앉아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누구한테 쫓기는 겁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뭐고?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유나는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될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대형 건설의 신입 건축가였으며 스카이캐슬 프로젝트의 설계도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과 자재 비리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유나가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대형 건설은 은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였다. 그들의 비리는 지훈에게도 흥미로운 정보였지만 그보다 더 그의 신경을 사로잡은 것은 눈앞의 여자 한유나였다.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그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 원본 파일이 들어있어요. 지훈은 그것을 건네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 내일 아침 당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얘기하지. 그의 말은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통보와 같았다. 유나는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게스트룸을 안내해 주었다.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눕자마자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오며 쫓기던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의 집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잠에서 깼다. 밤새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지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바지 차림의 그는 다시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일어났습니까? 잠은 잘 잤나?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네,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잠든 사이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를 경찰에 넘길까? 아니면 그냥 내쫓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소파 팔걸이에 걸쳐진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햇살이 그녀의 손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희미한 흉터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다. 가늘고 하얀 선. 그 흉터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8년 전 여름, 시골 할아버지 댁 근처의 숲속,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팔을 다친 채 울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 겁에 질려 우는 아이를 달래주며 자신의 손수건으로 서툴게 상처를 감싸주던 어린 소년. 괜찮아, 울지 마. 내가 꼭 다시 찾아올게. 라고 약속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는 그 아이를,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유나는 그의 강렬한 시선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이 남자가 왜 이러는 걸까?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나와 결혼합시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어젯밤 처음 만난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가 던진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부유한 남자의 위험한 농담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의 표정은 농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지했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오직 유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지. 나와 결혼합시다, 한유나 씨. 그는 그녀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스스로를 소개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움에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제정신이세요. 우리가 만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이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어젯밤 그녀를 쫓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만큼이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했던 이 펜트하우스가 순식간에 길딧 캬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대형건설 안이 그 뒤에 있는 더 큰 세력에게 쫓기고 있어. 당신이 가진 USB는 그들에게 시한폭탄과도 같지. 그들은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경찰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던 당신을 보호해 줄 것 같나.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현실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유나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다. 대형 건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왜 당신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되죠? 당신이 대체 뭔데? 그녀의 목소리 끝이 흔들렸다. 나는 은성그룹의 강지훈입니다. 그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은성그룹, 대형건설의 유일한 경쟁자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유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눈앞의 남자가 바로 그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강지훈 회장이었다니. 내가 당신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강지훈의 아내가 될 사람을 납치하거나 해치려는 멍청이는 없으니까. 이것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너무나도 차갑고 계산적이어서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왜 경쟁사의 비리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결혼이라는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당신이 얻는 건 뭔데요? 고작 USB 하나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그때였다. 지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냉철한 사업가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USB는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당신을 찾는데 18년이 걸렸어.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미세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18년 전 여름 시골 숲속에서 나무에 오르다 떨어진 여자아이. 팔에 상처를 입고 울고 있던 아이. 지훈의 말에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숲 매미소리, 그리고 피가 나던 팔의 통증.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분명 그녀의 어린 시절 한 조각이었다. 그걸 어떻게... 당신 손목의 흉터. 지훈이 그녀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다. 내가 그때 내 손수건으로 감싸주었던 상처지. 그 흉터를 보고 바로 알아봤어.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렸다. 유나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의 사고로 남은 희미한 흉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흐릿한 풍경 외에 그 소년의 얼굴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나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버렸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지워진 흑백 사진처럼 변해버렸다. 기억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유나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괜찮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찾았다는 사실이니까. 그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물론 당신이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란 건 알아. 그래서 제안을 하나 더 하지. 계약 결혼을 하는 겁니다. 계약, 결혼이요? 유나가 되물었다. 그래,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계약 관계. 당신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고 대형 건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유지되는 관계야. 그는 마치 사업 제안을 하듯 말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조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겠어. 당신의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이 계약이 끝난 후에 완벽한 신분 보장까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내가 당신을 보호하는 동안 내 곁에 머물러 주면 돼.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치밀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히 이성과 논리로 그녀를 설득하고 있었다. 유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남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셰의 8년 전의 약속이라는 낭만적인 이유 뒤에 다른 꿍꿍이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길이 있었나? 당장 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어둠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결국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힘이 필요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자 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일처리는 신속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은성그룹의 법무팀장이 두툼한 계약서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계약서는 수십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결혼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상호 합의해 즉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 결혼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별도의 침실을 사용한다는 조항. 그리고 지훈은 유나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유나는 대형 건설 관련 증거를 지훈에게 제공하며 그의 아내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항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이것이 평생을 약속하는 혼인 계약서가 아니라 M&A 서류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유나는 멍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조항까지 꼼꼼히 읽어본 후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유나. 3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도박에 뛰어들었음을 직감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거실에는 다시 유나와 지훈 단둘만이 남았다. 이제 그들은 서류상으로 약혼한 사이가 되었다. 지훈은 계약서를 소중하게 서류 가방에 넣었다. 환영합니다, 나의 약혼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유나는 그를 마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운명이 이제 이 낯설고 위험한 남자의 손에 완전히 맡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강지훈 회장의 결혼 발표는 한 방울의 잉크가 거대한 강물을 흐리듯 은성그룹 전체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일밖에 모르던 총수가 그것도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여자와 약혼이라니. 사내 게시판과 메신저는 하루 종일 이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들끓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정략 결혼을 위한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모의 신데렐라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에 가까운 그림, 즉 그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신세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소문의 중심에서 유나는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한편 은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은성건설의 전무이사 박태준의 사무실에도 이 소식은 당연히 전달되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한유나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군. 그는 부하 직원이 건넨 인물 정보 파일을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고아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와 중소 설계사무소를 전전하던 건축가. 이것이 그가 파악한 한유나의 전부였다. 회장님도 결국 남자였군. 젊고 예쁜 여자에게 발목 잡히는 걸 보니 말이야. 박태준은 여유롭게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는 이번 일을 자신에게 닥쳐올 위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아주 사소한 변수 하나가 추가된 것뿐이라고 여겼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스카이캐슬이라는 성은 이런 여자 하나 때문에 흔들릴 만큼 허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안일한 생각은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소집된 긴급 임원회의에서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은 모든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한유나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부로 스카이캐슬 프로젝트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품질 감독팀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제 약혼녀인 한유나 씨가 맡게 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지훈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유나에게로 쏠렸다. 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회장님, 그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한윤아 씨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해 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단지 약혼녀라는 이유만으로 맡기는 것은 명백한 사적 채용이며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박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박태준을 응시하며 말했다. 박전무의 우려는 잘 알겠네. 하지만 내가 한윤아 씨를 선택한 것은 그녀가 내 약혼녀이기 때문만이 아니야. 그녀는 누구보다 건축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재이기 때문이지. 그는 윤아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윤아는 회의실에 모인 수십 개의 눈동자를 차례로 마주보았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여러분들의 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성일수록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의 모든 선과 숫자가 현장에서 정직하게 구현되는지 그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저 운 좋은 신데렐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는 이걸로 종결하지. 품질 감독팀은 회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모든 현장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가질 것이다. 모두들 한윤아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의 선언은 은성그룹 안에서 그녀에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음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윤아는 은성건설 본사 30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스카이캐슬의 건설 현장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텅 빈 사무실과 냉랭한 시선들 뿐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낙하산이라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거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녀의 팀원으로 배정된 직원들조차 비협조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태준은 이제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그녀를 반대하는 것은 회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에게는 절대 핵심 자료를 넘겨주지 마. 사소한 현장 보고서 몇 개 던져주고 시간이나 때우게 만들어.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의 계획은 교묘했다. 그는 윤아의 팀이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그녀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훈 역시 제 발등을 찍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내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거미줄에 걸려들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윤아의 실패를 기다렸다. 그날 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윤아는 홀로 사무실을 지켰다. 책상 위에는 스카이캐슬의 방대한 설계도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 있는 지휘관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적의와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같았다.
강지훈과 한윤아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신문과 태블릿 PC 화면 너머로 예의 바른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동거인이었다. 윤아는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최고급 가구와 그림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비현실적인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일상에도 미세한 균열은 생겨나고 있었다. 윤아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 쓴맛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입에도 대지 않았다. 지우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부터 그녀의 자리에는 은은한 향이 나는 캐모마일 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심한 배려에 윤아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설계도와 씨름하다 돌아오는 날이면 거실의 스탠드 조명이 그녀를 위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그 작은 불빛은 마치 길 잃은 배를 위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윤아는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는 스스로에게 놀라곤 했다. 차가운 계약관계로 얽힌 남자에게서 어린 시절의 그 소년의 그림자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아는 꿈을 꾸었다.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한 여름 숲속이었다. 맴매 무는 매미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고 짙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꿈속의 어린 윤아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고 세상이 한순간 빙글 도는가 싶더니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자신보다 조금 커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꾹 참는 얼굴로 그녀의 팔을 살폈다. 아이의 얼굴은 꿈속에서처럼 안개에 가린 듯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하고 따뜻했던 목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아는 꿈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회사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박태준의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윤아의 팀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항상 한 발씩 늦게 도착하거나 중요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일쑤였다. 팀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태준의 의도대로 무능한 낙하산으로 찍혀 쫓겨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윤아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안전모와 작업화를 챙겨들고 스카이캐슬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 같았다. 윤아는 설계도를 들고 직접 철골, 구조물의 접합 상태와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3층 구역의 철근 배치를 꼼꼼히 살피고 있을 때였다. 위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인부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쇠가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윤아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철골 빔더미가 자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시간이 멎는 것 같았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낚아채 옆으로 몸을 던졌다. 거의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골 빔들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내렸다. 콘크리트 바닥이 부서지고 뿌연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피어올랐다. 윤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몇 초만 늦었더라면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사고 소식은 즉시 지훈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진행하던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지옥 같던 정체를 뚫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쪽에서 안전 담당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무서운 사고를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분노에 차 있었다. 지우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은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다급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유나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지훈의 냉정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순수한 공포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현장 소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책임자가 누구야? 오늘 사고에 대해 1분 1초도 빠짐없이 보고해.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당신들 전부 각오해야 할 거야.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유나의 팔에 난 작은 찰과상을 직접 치료해주고 있었다. 소독약이 닿자 유나가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앞으로 다시는 혼자 현장에 가지마. 지훈이 명령하듯 말했다. 위험한 일은 내가 보낸 사람들을 시켜.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이건 제 일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고집 부리지 마. 오늘 당신이 죽을 뻔했다는 걸 몰라.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유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저는 당신이 보호해야 할 연약한 인형이 아니에요.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하다고요. 그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다툼이었다.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유나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예상외로 부드럽고 섬세했다. 유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분노가 가라앉은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꿈속에서 들었던 다정한 목소리와 눈앞의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기억의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난밤의 다툼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걱정과 이해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기묘한 종류의 유대감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강지훈의 보호 아래 숨어있는 약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방금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여소며. 박태준 전무가 또 어떤 사고를 조작할지 기다리고만 있을 건가요? 유나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요. 그가 꾸민 비리의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내서 다시는 어떤 방역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흥미롭다는 빛이 어렸다. 그는 그녀가 그저 사고의 충격으로 움츠러들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 모습에서 그는 18년 전 나무에서 떨어지고도 울음을 꾹 참던 당찬 소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지훈이 물었다. 유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의 거대한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스카이캐슬의 핵심 설계도를 펼쳤다. 박태준이 숨겨놓은 비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유나는 자신의 건축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박태준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손을 댔을 만한 구조적 약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특정 구역에 사용된 철근의 규격 내화 피복제의 두께, 그리고 기준 미달의 레미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타설 날짜까지.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지우는 그녀가 지목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그는 박태준이 신뢰하는 하청업체들의 자금 흐름을 비밀리에 추적하고 자재 납품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막강한 정보망과 윤아의 전문성이 결합되자 박태준의 비리라는 거대한 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그러던 중 두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공식 석상 일정이 잡혔다. 국내 굴지의 태양그룹 창립 기념 파티였다. 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지우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고 그의 약혼 여인 윤아 역시 동행해야만 했다. 윤아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이 어색하기만 했다. 그녀는 마치 빌린 옷을 입은 연극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아가 그 위선적인 분위기에 숨막혀 할 때쯤 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 오랜만이야. 요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녀는 태양그룹의 외동딸이자 지훈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수진이었다. 오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도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분이 말로만 듣던 그분이신가 보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지훈의 팔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보였다. 수진아, 이쪽은 내 약혼녀 한윤아 씨야. 지훈이 윤아를 소개했지만 오수진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 건축가셨구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전문적인 일이잖아. 지훈 씨랑은 어디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셨을까? 그녀의 말은 칭찬인 듯 했지만 은연중에 윤아와 자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강조하고 있었다. 윤아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임을 통감했다. 그녀는 지훈과 수진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윤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들만이 아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 완벽한 그림 속에서 윤아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어차피 계약 관계일 뿐이야. 저 둘이 얼마나 친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아는 창밖의 야경을 보는 척하며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숨겼다. 질투.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생소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강지훈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계약서의 조항에는 분명 이런 감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집에 도착한 후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오수진은 원래 그런 애야. 남의 속을 긁는 게 취미지. 신경 쓰지 마.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윤아의 기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서투른 위로에 윤아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신경 안 써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날 밤 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나온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차를 한 잔 쥐어주었다. 작전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할 거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느꼈던 초라함과 오수진을 향한 질투,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강지훈의 눈빛.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박태준과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너무나도 깊이 얽혀버린 지극히 개인적인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작전은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은성그룹의 다른 핵심 계열사인 은성전자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이 소식은 즉시 그룹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박태준은 회장의 관심이 건설에서 전자 쪽으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훈이 결국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안다고 생각했다. 박태준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관심이 은성전자에 쏠려 있는 동안 한유나는 지훈이 신중하게 고른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스카이캐슬 현장으로 향했다. 팀원은 지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비서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룹 보안팀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둠을 틈타 현장에 잠입했다. 현장은 박태준의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보안팀장의 손에 의해 모든 CCTV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분석해둔 A구역 7번 기둥으로 향했다. 그곳은 건물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핵심 기둥 중 하나였다. 보안팀장이 소형 시추 장비로 콘크리트 코어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유나는 휴대용 비파고의 검사 장비로 철골에 도포된 내화 피복제의 두께를 측정했다.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는 설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같은 시각 김 비서는 현장 사무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는 박태준이 본사에 보고하는 공식 작업 일지 외에 현장 관리자들끼리만 공유하는 실제 작업 일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는 암호화된 파일을 찾아내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다. 거기에는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한 날짜와 안전 점검을 허위로 보고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이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철수하려던 순간이었다. 멀리서 순찰을 돌던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다가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보안팀장은 침착하게 손짓으로 모두를 거대한 자재 더미 뒤에 숨겼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나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경비원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경비원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강지훈은 스카이캐슬 프로젝트의 중대한 안전 문제를 안건으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박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한유나가 밤사이 현장에서 무언가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핵심 자료는 모두 조작되었고 아마추어인 그녀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그녀를 망신주고 회장의 눈앞에서 완전히 쫓아낼 생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유나가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먼저 박태준의 팀이 제출한 공식 안전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고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다른 임원들 역시 이게 무슨 문제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것은 박태준 전무님께서 제출하신 공식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어젯밤 채취한 콘크리트 샘플의 성분 분석 결과표가 나타났다.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는 붉은색 숫자가 모든 임원들의 눈에 박혔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와 피복제의 두께 측정 결과와 기준 미달의 철근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 작업 일지와 실제 작업 일지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다. 두 문서 사이에 명백한 차이점 조작된 날짜와 허위 보고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유나는 그의 발악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 기준 미달의 자재들을 납품한 업체는 모두 박 전무님의 처남과 사촌 명의로 등록된 유령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이 회사들을 통해 전무님의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박태준의 편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다. 임원들은 경악과 멸시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측근마저 그에게서 슬그머니 거리를 두었다. 그의 거만함과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은 것은 패배자의 처절한 절망뿐이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태준 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즉시 감사팀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박태준을 끌고 나갔다. 회의실에 긴 정적이 깨지고 유나와 지훈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안도 신뢰, 그리고 함께 싸워 이겨낸 동지애.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고.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이 되어 있었다. 박태준의 몰락 이후 은성그룹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하였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감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여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기 시작했고 언론은 연일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에서 벌어진 비리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유나와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와인 2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는 유나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이겼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나는 잔을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긴 거죠. 그녀의 대답에 지훈 역시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와인잔을 부딪혔다. 승리의 축배였고 서로를 향한 신뢰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시각 패배자는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박태준은 가택 연금 상태로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 갇혀 있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오직 한 여자 한유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신자는 그가 오랫동안 검은 거래를 해왔던 사채업자이자 어둠의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나 박태준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쉬어 있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강지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줘. 그 여자를 한유나를 잡아와.
내 눈앞으로 데려오라고.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다. 며칠 후 유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꼈다. 지긋지긋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었다. 서점에 들러 새로 나온 건축 잡지를 보고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는 그런 소박한 오후를 보내고 싶었다. 지우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경호팀을 붙여주려 했지만 유나는 간곡히 부탁했다. 딱 반나절만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거리를 걷고 싶어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지우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그는 만일을 대비해 최신형 GPS 추적기를 그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다. 유나는 오랜만에 외출해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그녀는 도심의 대형 서점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낸 후 단골 카페가 있는 한적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밴 차량이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골목 양쪽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유나는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신속했다. 누구시죠?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나는 가방을 고쳐쥐고 저항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쥔 열쇠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남자는 능숙하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남자의 협박에도 유나는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수적 열쇠를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거친 손에 의해 제압당해 차 안으로 던져지듯 밀어 넣어줬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회장실. 지우는 박태준 비리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보안팀장이었다. 회장님 한윤아 씨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호팀의 보고에 따르면 10분 전 최종 위치에서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켜 유나의 가방에 넣어둔 GPS 추적기의 신호를 확인했다. 화면 속의 붉은 점은 그녀가 가려던 카페와는 전혀 다른 방향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납치였다. 박태준 그놈의 짓이 분명했다. 지훈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전원 비상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비상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붉은 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보안팀에게 가장 빠른 차단 경로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비서는 알 수 있었다. 지금 회장님의 분노는 그룹 창립 이래 그 어떤 위기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위험한 것이었다. 어둡고 좁은 밴 차량 안에서 유나는 결박된 채 거친 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다. 그녀는 납치범들이 나누는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인천항, 밀항선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을 해외로 빼돌릴 작정이었다. 유나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지훈의 검은 세단은 총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평소에 냉철한 회장 강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노트북 화면의 붉은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지시가 흘러나왔다. 인천으로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를 차단해. 놈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아야 한다. 같은 시각 어두운 밴 안에서 유나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묶은 밧줄과 씨름하고 있었다. 거친 운전 때문에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몰래 손목의 밧줄을 차체 내부의 날카로운 나사못에 비벼댔다. 피부가 쓸려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납치범들이 말한 인천항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량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낡고 녹슨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인천항의 한 버려진 창고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유나는 거칠게 차에서 끌어내려져 창고 안으로 던져졌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던 박태준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단 초췌한 얼굴, 핏발이 선 눈, 그리고 단정했던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다가왔다. 꼴이 말이 아니군, 한유나. 하지만 내 덕분에 나도 이렇게 됐어. 그는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괜찮아. 널 이용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 넌 이제 강지훈 놈의 목에 채울 가장 비싼 목줄이니까. 유나는 공포로 몸이 떨렸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소리쳤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을 망친 건 당신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라고요. 그녀의 외침에 박태준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유나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든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밖에서 들려오는 몇 발의 둔탁한 소음과 함께 박태준이 고용한 괴한들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정전은 강지훈의 팀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야간 투시경을 쓴 보안팀 요원들이 소리 없이 창고 내부로 진입해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지훈은 직접 어둠을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려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창고 전체를 압도했다. 박태준, 거기까지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궁지에 몰린 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옆에 있던 유나를 붙잡아 그녀의 목에 날카로운 쇠 파이프 조각을 겨눴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테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나의 안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순간 유나는 몰래 비벼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손목의 밧줄을 완전히 끊어냈다. 지훈은 박태준에게 계속 말을 걸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날 원망하는 건 알겠지만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말이 박태준의 신경을 건드린 틈을 타 유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몸을 숙였다. 균형을 잃은 박태준이 비틀거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온 보안팀 요원들이 그를 덮쳤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유나가 비틀거리며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너무나도 단단하고 따뜻해서 유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지훈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를 더욱더 세게 껴안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공포인지 방금 전 뼈저리게 느꼈다. 18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다. 그는 유나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계약 같은 건 이제 아무 상관없어. 처음부터 그런 건 다 핑계였어. 그냥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야.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사랑한다, 유나야. 그의 절절한 고백에 유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들려오던 소년의 목소리, 자신을 걱정하던 남자의 눈빛,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비를 맞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 남자.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 씨. 그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빗속에서의 키스는 그들이 겪어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씻어내는 듯 뜨겁고도 간절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격렬한 고백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마치 꿈을 꾸듯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고 두꺼운 가운으로 몸을 감싼 채 그들은 처음으로 어색함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위협과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는 18년간 묵혀두었던 애틋한 감정과 갓 시작된 사랑의 설렘만이 남아있었다. 정말 18년 동안 나를 찾고 있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린 시절 그녀와 헤어진 후 언젠가 다시 만나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차가운 기업 총수의 모습 뒤에 숨겨진 한 소년의 순수하고도 절박했던 기다림의 역사였다. 유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부터 세상은 다시 시끄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태주는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던 은성건설의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은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지훈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약속했다. 지훈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부패를 덮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았다. 잠시 흔들렸던 은성그룹의 주가는 곧 안정을 되찾았고 그룹의 이미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스카이캐슬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지훈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프로젝트의 정원을 한유나에게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과 같은 반대는 없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리를 자신의 힘으로 파헤치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녀의 능력과 용기는 이미 그룹 전체가 인정하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프로젝트를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의 부와 과실을 상징하던 설계를 완전히 폐기했다. 대신 그녀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을 구상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팀원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며 존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러브스토리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유나를 자신의 뒤에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유나가 자신의 약혼녀이자 은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너라고 당당하게 소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위에서 유나는 지훈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전문가로서의 기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중들은 부패를 밝혀낸 용감한 건축가와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젊은 총수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스카이캐슬의 공사 현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유나의 새로운 설계 아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해질녘 유나와 지호는 공사가 한창인 건물의 상층부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때 지훈이 품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계약 결혼서였다. 그는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노을 속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이제 그들을 묶는 것은 차가운 계약서 조항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계약서는 하나뿐인 것 같군. 지훈이 말했다. 유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와 진심으로 결혼해주겠어, 한유나.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유나의 눈에 다시 한번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새로운 새벽이 바로 그곳에서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과거 스카이캐슬이라 불렸던 그 자리에는 이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은성 스카이 가든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유나가 설계한 이 건물은 더 이상 부와 탐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하늘과 맞닿은 옥상 정원과 시민들에게 개방된 문화 공간, 그리고 친환경적인 설계는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건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준공 기념식 단상에 선 유나는 더 이상 과거에 불안하고 쫓기던 모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그녀는 자신감과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마지막으로 객석의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목적지는 화려한 휴양지가 아닌 19년 전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낡은 버스에서 내리자 짭짤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들을 맞았다. 모든 것이 아련한 기억 속 풍경 그대로였다. 그들은 어린 시절 함께 다니던 낡은 초등학교와 불량식품을 사 먹던 문방구를 지나 기억 속의 숲길로 들어섰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그 길을 걷자 꿈속에서처럼 단편적으로 떠오르던 기억들이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기억나, 저 바위에서 우리 소꿉놀이 했었는데. 유나의 말에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의사였고 난 매일 다쳐서 오는 환자였지. 마침내 그들은 숲속의 낡은 느티나무 앞에 도착했다. 1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로 저 나무에서 어린 유나가 떨어졌고 어린 지훈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유나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내가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지. 지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했잖아. 유나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19년 전 그가 유나의 상처를 닦아주었던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 고이 접혀 있었다. 이 손수건의 주인을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가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서 조약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숲에서 주었던 그들의 추억이 담긴 돌이었다. 한유나, 19년 전의 약속 이제 지키게 해줘.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어. 그의 진심이 담긴 두 번째 청혼의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기다림이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그들의 결혼식이 열렸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재벌가의 결혼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지는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는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턱시도를 입은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주례 앞에서 서로를 향한 서약을 읊었다. 폭풍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계약은 이제 영원을 약속하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함께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약의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유나는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만약 우리가 그때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랬다면 난 아마 평생 당신을 찾아다녔을 거야. 내 심장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그의 대답에 유나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18년이라는 긴 기다린 목숨을 위협받았던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싸움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이 한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길었던 기다림은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